모든 부모들이 자식을 양육하는 것은 아닙니다. 황제 펭귄, 물장군 같이 수컷이 육아를 하는 동물, 그리고 코끼리나 곰처럼 암컷이 육아를 하는 동물도 있습니다. 또한 굴, 거북이, 자라, 노린재처럼 자식을 돌보지 않고 방치해버리는 종들도 많습니다. 반면 적은 수의 새끼를 낳는 포유류들은 자식에게 훨씬 더 많은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인간은 포유류 중에서도 특히 암컷과 수컷 모두 육아에 엄청난 투자를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육아를 하는 행위는 매우 큰 리스크를 동반합니다. 여러 가지 자원을 자식에게 꾸준히 제공해야 하며 최악의 경우 자식을 위협하는 포식자와 맞서 싸우다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엄청난 양육 비용과 리스크를 감안한다면 자연에서 부모가 자식을 보살필 때 양육으로 얻을 수 있는 편익의 기대값이 양육 비용을 능가할 만큼 충분히 커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특히 인간의 경우 암수 모두 육아를 저버릴 시 필연적으로 야생에서의 영아 사망률이 100%에 육박하기 때문에 누군가는 반드시 육아를 해야 하는 입장에 놓여 있었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경우 모성애가 더 크도록 진화한 것은 육아 경쟁에서 수컷이 우위를 점하였음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암컷이 여기서 패할 수밖에 없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죠. 만약 당신이 프로 격투기 선수와 싸움을 한다면 이길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 거의 0%에 수렴할 것입니다. 하지만 같은 조건으로 이 경기 시뮬레이션을 10만 번, 100만 번을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우연이 겹치고 겹쳐 아주 작은 확률을 뚫고 한 번 정도는 당신이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같은 맥락으로 여기 알파라고 불리는 유전자가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알파가 오랜 기간 자기 자신을 복제하다 보면 작은 확률을 뚫고 베타라는 돌연변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또 베타가 자기 자신을 꾸준히 복제하다 보면 감마라는 변이가 파생되며 이것을 반복하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지타 등의 수많은 변이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른 세포들보다 크기가 더 큰 돌연변이 생식세포가 탄생합니다. 이 커다란 세포는 상대적으로 많은 영양분을 갖고 있었기에 다른 세포들보다 생존에 유리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커다란 세포들의 개체수가 점차 많아지자 이 큰 세포를 이용하려는 개체들 또한 탄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평균보다 크기가 더 작은 세포들입니다. 이 작은 세포들은 큰 세포와 융합을 하기만 한다면 작은 투자로도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유전자풀의 큰 세포와 작은 세포들이 점차 퍼지게 됩니다. 여기서 작은 세포는 큰 세포에 비해 작은 영양분을 갖고 있었기에 같은 자원으로 더 많이 그리고 더 빠른 생산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수요가 많은 작은 세포는 공급이 적은 큰 세포를 찾아다니는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렇게 공진화하는 방식으로 여러 세대를 거치다 보면 작은 세포는 큰 세포를 효과적으로 찾기 위해 더 작아지고 더 많아지며 더 민첩해지기 시작합니다. 또한 이러한 영향으로 큰 세포는 작은 세포에 더욱더 작아진 영양분을 메우기 위해 계속해서 커지는 방향으로 진화하며 작은 세포가 자신을 찾아오기 때문에 움직일 필요가 없어 운동성 또한 잃게 됩니다. 그렇게 작은 세포는 아주 조금의 자원으로 큰 세포에 많은 투자를 이끌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작은 세포는 정자가, 큰 세포는 난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은 번식을 할 때 남성은 약 2cc의 정액만 제공하면 되지만 여성은 크고 영양소가 풍부한 난자의 형태로 체내에서 10개월간 태아를 기르고 큰 리스크를 동반한 출산을 하며 모유 수유까지 하게 됩니다. 즉, 인간은 남성과 여성으로 나뉘게 된 시점부터 이미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생식세포에 더욱 큰 투자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모성애가 부성애보다 강한 가장 원초적인 원인이 됩니다. 앞서 말한 생리적 능력의 차이로 인해 남성과 여성은 완전히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진화하기 시작합니다. 여성은 수많은 남성들과 짝짓기를 하더라도 한 배에 단 한 명의 아이만을 수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압도적으로 큰 생물학적 초기 투자를 해야만 하기 때문에 사방에서 쏟아지는 여러 남자들의 플러팅 속에서 이 불공정 거래를 성공적인 등가 교환으로 치환시켜줄, 즉 싸고 튀지 않고 꾸준히 고기를 구해다주며 나의 투자금을 상쇄시켜줄 그런 단 한 명의 바람직한 짝을 찾아야 했습니다. 만약 짝을 잘못 골라서 남성이 짝짓기 직후 도망가 버리더라도 법이 존재하지 않던 과거에는 여성이 어쩔 방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성은 짝짓기를 함에 있어서 이 남성이 나에게 지속적인 투자를 해줄지 검토하기 위해 남성의 사랑을 확인하려 하며 상대적으로 보수적이고 신중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반면 남성은 여러 명의 여성과 짝짓기를 하게 되면 많게는 수백 명의 자손을 번식할 수 있습니다. 즉, 남성은 짝짓기의 횟수와 자손의 수가 정비례하기 때문에 번식 행위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의 극점이 여자보다 수십 배 이상 컸습니다. 게다가 번식을 함에 있어 극소량의 정액만 제공하기에 횟수 또한 무제한에 가까운 남성은 짝을 선택함에 있어 상대에 대한 면밀한 검증 과정을 거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남성은 짝짓기 태도에 있어 보다 개방적이고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남성이 여러 명의 자식을 낳았다면 부성애 또한 여러 자식에게 분산될 수밖에 없기에 자연스럽게 한 아이에게 투자하는 자원의 양이 적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남성이 여성만큼 아이 개개인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긴다면 추가로 빠르게 번식할 수 있는 남성의 생물학적 이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한 배에 한 명의 아이만을 품을 수 있으며 적은 수의 자손을 거느릴 수 있는 여자의 입장에서는 자식 한 명 한 명에 대한 가치가 남자보다 훨씬 높습니다.
인간 여성은 나이가 들면 어느 한 시점에 갑작스럽게 생식 능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는 폐경이라는 생리현상을 겪습니다. 자, 여기 48, 폐경이 찾아온 여성이 슬하에 2명의 자손을 거느리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이 여성은 현재 생존한 내 자식들을 제외하고는 더 이상 번식을 할 수 없습니다. 즉 현재 내 자식들을 잃는 것은 여성의 생물학적 번식 실패와 자연에서의 도태로 그대로 직결됩니다. 그렇기에 여성은 어떤 일이 있어도 내 자식들을 지켜내야 합니다. 심지어 유전적 손익 계산에 의하면 폐경을 지난 여성에게 있어서 자기 자식들 가치의 총량은 일방적으로 여성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가치를 지니게 됩니다. 이때 여성들은 자식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할 수 있습니다. 여자는 약하다, 그러나 어머니는 강하다 라는 말이 과장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이죠. 자신을 희생하더라도 자식을 살려 그들이 추후 성공적으로 번식을 한다면 여성의 유전자는 후대에 성공적으로 계승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같은 상황에 남성을 대입한다면 얘기가 조금 달라집니다. 남성은 여성보다 생식 능력이 훨씬 길며 오랜 기간에 걸쳐 서서히 줄어들게 됩니다. 남자는 2명의 자기 자식들을 모두 잃더라도 또 다른 여자를 만나 관계를 맺고 운이 좋다면 2명보다 훨씬 많은 자식들을 다시 번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남녀의 신체적 생식 능력의 차이로 인해 여성은 남성보다 더욱더 자기 자식을 챙기도록 진화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성은 몸속에서 고단백 영양식을 생산해낸 뒤 젖샘으로 그것을 분비하여 새끼에게 공급합니다. 또한 수컷은 암컷이 충분한 양의 젖을 만들 수 있도록 열심히 먹이를 구해옵니다. 영아를 안정적으로 양육하려면 하루 8번에서 12번의 모유 수유가 필요합니다. 문제는 이게 생물학적으로 인간 여성만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습니다. 아빠 없이 엄마가 영아를 기른다면 아이의 생존 확률은 낮아질지언정 크게 운이 나쁘지 않다면 아이가 혼자서 자생할 수 있을 때까지 엄마 혼자서도 키워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엄마 없이 아빠 혼자 아이를 기른다면 지금 당장의 모유 수유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아이의 생존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모유의 공급이 당장에 중단되고 아이의 생존에 즉각적으로 위협을 받게 되며 이 경우 야생에서 아이의 생존율은 0%에 수렴하게 됩니다. 즉 영아에게 있어서 모유는 대체 불가능한 절대적인 요소였습니다. 따라서 여자는 남자보다 아기를 저버리는 전략을 사용하기 더욱더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성의 입장에선 여자는 아이를 자기 뱃속에 직접 품기에 내 아이가 친자라는 것을 100% 확신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남자는 여자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인지 다른 남자의 아이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여 다른 여자와 관계를 맺은 채 가정에 복귀하더라도 여성은 자신이 품은 아이가 내 아이임을 100% 확신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아내가 외도를 하여 다른 남자의 유전자를 품은 채 가정에 돌아오게 된다면 남편 입장에선 지금 여성이 품은 아이가 내 아이인지 남의 아이인지 구분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즉 친족 선택 이론에 따라 여성이 남성보다 자신의 아이를 더욱 챙길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들어보면 남녀 간의 번식 경쟁에서 남성이 승리했고 여성이 패배한 것처럼 들릴 수 있지만 사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남성들은 그 대가로 항상 난자를 찾아다니고 다른 정자들과 경쟁해야 했으며 그로 인해 남성은 수명을 줄여가면서까지 신체를 크고 강하게 진화시켜야 했고 전쟁에 나가 대량으로 소모되어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선 다음 영상에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죠.